부동산 반등 신호가 언제 오는지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거든요. 집을 사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값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부동산 시장도 주도 종목이 바뀌는데 자, 그러다 보면 교육보다 아주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이 많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차별화되는 곳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번 집값 하락의 방아쇠를 당겼던 건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집값이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깨달으신 거죠. 야, 진짜 집값에는 금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아니, 페드가 금리를 올리니까 그냥 집값이 추풍낙엽처럼 전 세계 집값이 같이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제 금리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요즘에 월가에서 미국 월가에서 금리를 24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23년에 이미 금리를 낮출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고 그러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아무리 금리를 24년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는 23년 말이면 금리를 낮춘다고 다들 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럼 금리 낮춰? 그럼 요번 집값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끝나고 집값이 반등하는 거 아닐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부양책도 언제든 내놓겠다고 하니 그러면 금리 문제랑 규제 문제 해결되면 집값 오르겠네라고 빠르게 너무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집값을 결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물론 금리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 거란 기대를 해야 또 은행도 돈을 빌려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어야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자, 인구가 그동안은 계속 늘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지고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집값이 팍팍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집값이 오르려면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야 되고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줘야 그래야 집값이 올랐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금리와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경우는 거의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집값이 이제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을 하려면 금리가 낮아지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낮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가 하나 발생하는데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온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낮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잘 오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나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면 문제가 없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특히 미국 수출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중국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정말 좋으면 우리나라의 이 소득도 막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상황이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와 소득 문제가 동시에 23년에 이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가 24년, 25년까지도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온다면 집값이 반등하는 시기가 주가보다는 훨씬 더 늦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더디게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 현재 23년에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은 대체로 한 4에서 한 6년 정도 진행되는 게 지금까지 통상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빙하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 198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그때도 한 4에서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멈췄어요. 한 95년, 96년 되니까 야, 이게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 이제 좀 반등을 하겠구나. 진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고 저도 그때는 한 96년 되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참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복잡계 세상에서 인간의 예측을 정말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그럴 때쯤 우리 경제가 어떤 사태를 맞이했느냐. 97년부터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사실상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부터 한 반등을 좀 해볼까 했는데 웬걸 97년에 이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집값이 사실은 통계상으로는 한 2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때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진짜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던 시절, 그때가 언제였냐? 97년, 98년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집값들 정말 인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반토막 수준에서도 거래가 거의 없었죠.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이 집값 전망이 안 좋아지고 하락장이 본격화됐을 때는 이 전망이 안 좋을 때 이 외부의 충격이 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하실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2019년으로 돌아가면 집값이 안정된다든가, 아니면 이번 집값 급등을 따져봤더니 2017년, 18년이니까 그때 집값이면 된다든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있을 때는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때 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사실은 언제 끝나느냐? 이 반응이 완전히 사람들이 끝나서 이제 정말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더 이상의 집값 하락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믿을 때까지 이 하락장이 끝나지 않아서 섣불리 예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끝없는 폭락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 가격을 미리 예단해 두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오히려 2017년 가격 돌아가기 전에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찾아내는 방법은 항상 그 외부의 충격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항상 매번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 예단해 주지 않아야, 열린 마음으로 봐야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석은 아예 접어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KBS에서 경제부 기자로 처음 배치받았던 때가 199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많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을 보게 됐죠. 그래서 98년 하락장도 봤고 2013년 하락장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하락장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긴 하락장이 일단 시작되면 사실 부동산 반등 신호가 언제 오는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도 이제 그 취재기자 하면서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신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 주는 신호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주는 신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주는 신호,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통계들이 많은 부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식하고 굉장히 달라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주식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다 균일화되어 있고, 삼성전자 주식에 한 주를 사고 팔면 그게 전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만, 부동산은 통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주 이상한 걸 한번 느끼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하락장에 가끔 이렇게 언론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15억 하던 게 7억이 떨어져서 8억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그달 통계를 보면 0.1%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하면 이제 엄청난 삼성전자 주식이 다 같이 이 한 주로 이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 바로바로 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들이 다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같은 가격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에 어떤 평형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요것만 이 통계에서 15억이 8억이 됐다 하더라도 요것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통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아파트 가격은 안 움직인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왜곡이 있고, 하락장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거래하려고 그러면 진짜 20, 30%가 떨어진 상태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0.1% 떨어졌네, 0.3% 떨어졌네 하면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통계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미분양 통계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미분양이 자꾸만 쌓여간다면 이건 분명히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직은 집값 하락 신호입니다. 근데 미분양이 점점 해소돼요. 방식이 두 가지죠. 자, 집값이 아주 비쌌을 때는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건설사들이 이걸로 돈을 못 벌겠다 싶으면 분양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자꾸만 쌓여있는 매물이 이렇게 자꾸만 줄어듭니다. 공급도 줄어들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수요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분양 물량이 변화하게 되죠. 이게 시장이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엔 통계로서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값 통계를 믿으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때도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3억 원 하던 집값이 5억 원에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아주 극히 일부만 이게 통계에 반영됩니다. 전체 단지의 일부만 되면 이 전체 집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0.1%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시장 가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해보세요. 3억에 이미 살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선 이미 4억, 5억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 통계를 볼 때 이 시장의 신호를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반등의 신호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점점 더 과감하고 과격해지면 그게 사실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론 이런 일이 저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건설사 미분양 그걸 정부에서 사준다. 이쯤 나오면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에 사실 상당히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반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더 이상은 분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시 반등 과정이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정말 시장에 역행하고 정말 이건 좀 너무하네라는 정책이 나올 때쯤 그때가 바닥의 심연을 지나는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계 보지 마세요. 통계 봤다간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LH인가에서 인간 사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해볼까요? 많은 신호들 중에 이제 정부가 성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LH에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도 1억 원 넘게 샀습니다. 이거 정말 정부에서 너무 일찍 성급하게 과감하게 나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깜짝 놀랐죠. 이거 우리 아직 살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끔 정부에서 정책적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호를 볼 게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제는 정말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 이거 진짜 방법이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여론도 그걸 비난하지 않는 상황. 이쯤 돼야 진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LH에서 1억 원 넘게 시세보다 사주니까 당장 비난 여론이 들끓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정부에서 변명을 하고 이 상황이면 제가 보기엔 아직은 이건 정말 심각한 바닥의 심연의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진짜 신호는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조차가 없을 때 이건 정말 이대로 가면 건설사 다 부도나겠구나라고 할 때가 정말 바닥 신호라고 보여지고 그게 2013년, 14년에도 있었고요. 그게 시장이 주는 신호입니다. 다만 건설사가 그동안 누렸던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분양하면 무슨 로또처럼 막 터지니까 비싼 가격에 막 분양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준다.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은 반대합니다.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신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KBS 소속이신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많이 하시길. 저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권이든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경제 정책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집값 급등할 때 그때를 놓쳐갖고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혹시라도 다시 집값이 반등을 하면 이번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샀다가 잠깐 그게 일시적인 반등이고 만약에 집값이 진짜로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린다든가 이 리스크도 정말 크거든요. 당신이 살 집이면 실수요자라면 언제든 집 한 채 사면 된다. 괜찮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하고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식 해봤자 자기 자산에 200%, 300% 투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집은 샀다 하면 200%, 300% 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사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값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후행 변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먼저 변하고 뒤에 변해서 후행 변수라고 해요. 대표적인 후행 변수가 집값, 그다음 일자리 같은 거고요. 선행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 주가, 환율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힌트가 딱 나오잖아요. 주가나 환율 같은 게 변하면 그러면 뒤에 집값이 변한다면 얘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왜 후행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주식이라는 건 시장의 변화를 먼저 내다보고 사람들이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좋아질 것 같으면 먼저 막 올랐다가 이거 아니네, 이 산이 아니네 그러면서 막 떨어져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여러 차례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있어서 올랐다 떨었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주식에서 데드캣 바운스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통 데드캣 바운스 최대치가 어디냐 하면 꼭 떨어진 폭의 절반을 회복하는 아주 얄궂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든 건데 3,300에서 코스피가 2,10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로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그 반등이 2,700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2,700이 됐네. 야, 이제 대세 상승이네.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반이다. 이게 대드캣 바운스로 2,700이 된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본격적인 상승장이냐? 정말 오락가락하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진짜 어려운 건데 선행 변수라 그래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후행 변수라 너무너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2,700 갔다고 바로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2,700을 갔는데 한 석 달, 6개월 이렇게 주가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본격적인 상승장이구나.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후행을 하느냐? 주식시장에 적어도 12개월 정도를 후행하기 때문에 요 시간 동안 잘 주식시장만 관찰한다면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면 부동산이 후행이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금융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막 자기 자본이 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막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은 자기 돈보다 1억 원 있으면 부동산 샀다 그러면 2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 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행의 행태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데 뭐냐 하면 각 기업들이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부동산을 살 여력이 많아지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소득을 기반으로 저 사람 연봉이 300만 원이네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랑 보너스가 막 들어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막 반도체를 잘 팔아서 보너스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통은 작년 실적으로 올해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막 더 월급을 더 주거나 하는 거. 여러분 기사 보세요. 삼성전자 지난해 연말에 보너스 잔치를 했습니다. 왜? 상반기에는 굉장히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삼성전자에서 보너스 정말 많이 줬어요. 근데 갑자기 1분기 되니까 막 실적이 나쁘고 심지어 SK하이닉스 막 적자를 봤다 그래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막 보너스 주고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대부분 수출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올 연말에 이 보너스 막 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은행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막 보너스 많이 받고 그럼 내년에도 전망 좋을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들은 돈을 많이 빌려주겠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거 정말 내년도 꽝일 것 같고 이거 잘못해서 돈 빌려줬다가 이거 못 갚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겠죠. 자, 이런 관계 때문에 후행 변수로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은 그래서 적어도 12달 정도 움직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차를 이용해서 부동산의 상승 신호를 어디서 보느냐? 환율이나 주식처럼 먼저 움직이는 애들을 관찰을 잘하면 부동산은 12달 정도의 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투자 타이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어서 그걸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안전하다, 믿을 만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 13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을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슐러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동산 가격을 130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130년 중에 초반 100년, 1890년부터 1990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거의 물가만큼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점은 최근 30년 동안은 물가보다 거의 3배나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제 위기나 그런 거 정말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공황도 있었고 미국에선. 자, 이런 대공황 시기에 집값이 한 20년 정도는 물가보다 훨씬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20년 정도 좀 지속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부동산이 놀라운 게 다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부동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며 왜 갑자기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식보다 좀 안전하네, 그리고 다른 위험자산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랑은 정말 다른 태도가 있어요. 바로 뭐냐? 마음껏 빚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빚을 내느냐? 안타깝게도 정말 영끌을 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영끌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넘어서서 많은 분들이 정말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최악의 경우가 보통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10억으로 해서 죄송한데 계산하기 쉽게 해서 10억으로 할게요. 자,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할 때 한 7억 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해보죠. 이걸 은행 규제나 이런 거 다 피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땡깁니다. 친척 찬스도 사용하고 해서 7억 원 정도 빚을 졌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집값이 10억 하다가 3억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7억짜리가 되면. 여러분 재산이 3억 원이었는데 7억을 빚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30%만 떨어져도 여러분은 전 재산을 날립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져서 실제로 집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1990년대 진짜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반토막 갔다고 봐야 돼요. 통계하고 달라요. 실제로 반토막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10억 하던 집이 5억 원이 됐다. 여러분들은 3억 순자산이 있다가 마이너스 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날릴 위험만큼 부동산으로 돈을 날릴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왜? 투자의 방법이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자, 저도 여러분들께 언젠가 집값은 물가만큼 오를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뭐 130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집값 400년 동안 연구하신 분도 있는데 이 400년 동안에도 집값은 계속 잘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한 20, 30년 정도는 따로 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가보다. 그래서 대공황 때 한 20년 정도 물가보다 훨씬 못 올랐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는데 20년까지 따질 것도 없어요. 제가 하우스 푸어 취재했던 2013년, 14년에 사람들이 다 3년을 못 견디더라고요. 3년 정도 내가 산 집보다 집값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자를 부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은행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돼요. 당신 담보가 나 10억인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이제 집값이 7억밖에 안 되네.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만기가 연장이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긴 한데 만기 연장 해주라니까 막 하지만 진짜로 집값이 폭락했을 때 은행들이 그럼 진짜 만기 연장을 해줄 거냐? 이럴 때 3, 4년을 못 견디고 이 아까운 자산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집값 하락이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한 5, 6년 뒤면 다시 상승할 줄 알았는데 뭔가 그때 하필이면 또 IMF 외환위 같은 위기가 와서 막 9년, 10년이 갔다. 사람이 1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안전자산이라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집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랐다 하더라도 그 하락기가 5년, 10년, 심지어 대공황 때처럼 20년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최근에 집값이 물가보다 3배나 오르는 게 30년 동안 지속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189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의 집값은 물가만큼 오르다가 갑자기 최근 30년 동안 물가보다 3배나 더 빠르게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만 올랐냐? 미국의 연준 페드가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은 속도로 지금 올랐습니다. 조금 빨랐던 게 뉴질랜드, 호주고, 그 다음에 2위권이 우리 한국과 중국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물가보다 많이 올랐던 게 다시 시장의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혹시라도 하락 기간이 우리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항상 시장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심한 왜곡이 있으면 이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힘도 동시에 반작용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길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무조건 안전자산이냐, 가격 변동폭만 보면서 안전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포트폴리오도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느냐까지 다 검토해서 여러분한테도 안전자산이냐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산이든 한번 침체기를 겪잖아요. 주가든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든 막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부동산 시장도 주도 종목이 바뀌는데 그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어떤 인기 있는 자산이 성격이 조금씩 바뀝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까지 굉장히 인기 끌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면 다음번 반등에 또 어떤 주도주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부동산도 지금까지 이제 인기를 끌었던 테마주가 있다면 교육 관련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군 그런 데서 부동산을 샀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올랐고 하는 게 최근에 부동산 상승기의 아주 큰 특징이었어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교육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가 대치동에서 고3을 보낸 학부모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대치동이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입시 제도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예전보다 학군의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 달라진 점이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았던 시대가 이제 어린이들이 학령 인구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부부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아예 결혼하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내가 이렇게 교육을 투자해서 과연 이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아마 회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근본적인 그 아이에 대한 철학과 이 생각이 바뀌는 상태에서 그런 세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학령 인구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다음번 주도주가 교육에서 저는 직장으로 옮겨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야 여기 학군이 좋네. 내 아이가 여기에 다니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네. 이게 뭐 이제 그렇게도 안 돼요. 그렇게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관심사 자체가 이제 완전히 꺾인 거죠. 우리 아이한테 차라리 저축을 많이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뀌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학원비로 몇백만 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금 사두고 아니면 뭐 주식 사두자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보다 직장 그러다 보면 아주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이 많은 지역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의 1번지가 연봉 높은 직장 1번지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가격이 차별화되는 곳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교육만 보고 집값이 이제 반등을 할 때 거기가 막 주도주가 될 것이냐 주도 부동산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인프라가 다 있느냐 교육과 정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인프라 그 출근하기가 정말 좋은 곳 이것까지 다 갖고 있어야지 이젠 교육만 갖고 있고 직장이 안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장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앞으로 주도주를 찾는데 주도 부동산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이제 부모 부양하고 연결이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뭔가 자녀를 낳았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교육의 완성을 만들고 싶고 그 아이한테 투자를 해서 그래도 나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그 사이에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예전만큼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없는데 하나는 어떤 부모와 자식이라도 자식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냐. 이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저는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공영방송 기자로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계층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과연 이 역전이 가능하냐 이 투자를 통해서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시장을 또 분석하는 시각으로 또 연구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말 크게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이 어디에 솔깃했습니까? 그 당신들 교육비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돈 모아서 애들 주식 투자 차라리 해줘 이런 식의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맞았냐 틀렸냐는 나중 문제지만 그만큼 시대상이 바뀐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연 교육비 투자의 리턴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 그 시대가 학령 인구로 접어든다는 게 앞으로 교육에 대한 관점에 아마 엄청난 변화를 줄 거고 그게 저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에도 굉장히 트렌드를 바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까지는 뭐 저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제 완화 중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많이 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죠. 읽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제라는 언어가 안 돼서 바이든의 어떤 한마디가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종류의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 직업을 바꿔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